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세계 2위 수준인 가계빚이 또다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까지 가계부채 상황을 걱정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한은의 가계부채 우려가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은 오히려 가계부채 걱정할 수준 아니다라고 나서면서 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집중진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짚어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이 되는 건데요. 노동계가 요구해왔더니 10,000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주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10,000원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CPI만큼 올라갔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안 올라갔으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적절한 수치였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자, 그렇다고 좀 뭐 경영계에서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뭐 매년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또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최저임금 결정 전부터요. 예. 제가 그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요. 봤을 때 최근 10년간 한국의 노동 생산성, 평균 노동 생산성의 추세적인 그 성장률이 2%였고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 목표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한 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뭐 서비스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또 추가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우리가 그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받는 기간을 연장할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상한선이 4%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제 과거 논문을 바탕으로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인상 결정이 난 2.5%라는 것은 동결에서 4% 사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합의하에 결정되는 그 범위 내에 있고요. 그래서 나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양쪽에서는 다 뭐 아쉬움이 남겠지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계부채 상황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냐? 아니냐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 내에서도요. 일단 주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숫자만으로 보면은 가계부채 수준은 높은 수준이에요. BIS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0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GDP 대비해서 이 정도고 그다음에 수치적으로 보면 한 2,260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수치를 봤을 때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뭐 세계에서 3, 4위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건 뭐 높을 수도 있고 예, 낮을 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에는 전세 보증금이 빠져 있다는 거죠. 전세,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이 이제 들어오고 저는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추산한 그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약 1,058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요거까지 포함하면 한 150% 수준까지 GDP 대비해서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국가보다 확실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예, 예.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존세 보증금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더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가계 부채가 지금 뭐 높은 수준인 것은 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은행 연구 결과에 따라도 GDP의 80%가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을 낮추고 뭔가 그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예, 예. 뭐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뭐 선행 연구에 따르면서도요, GDP의 50에서 80%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뭔가 경제 성장률을 낮출 위험성이 있다. 예.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었는데 예. 주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GDP의 105%가 되거든요. 가계 부채만. 80%보다 예. 훨씬 높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 통화 정책이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보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계 부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의 가치에서 우리 대출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LTV 비율이라고 하죠. 론 투 밸류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 LTV 비율 자체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5%,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45%로 아직까지는 뭐 최악의 경우 대출이 부실화돼도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체율 수준도 역시 우리나라 장기 평균 연체율, 가계부채 연체율보다는 아직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당장 뭐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진 않고요.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대출 정책, 최근의 대출 정책을 좀 보면 가계부채에 있어서 좀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 DSR 같은 경우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썼잖아요. 근데 또 가계부채가 문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이게 어쩌라는 거니, 줄이겠다는 거니, 늘리겠다라는 거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보면은 늘리는 쪽으로 갖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계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러면은 가계대출이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실제로 보더라도 6월 기준 자료를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약 2조 3천억에서 2조 6천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계대출이.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통계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죠. 목적은 변동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정금리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고 한 거죠. 예, 예.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역전세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정책 자체만 하나하나 따져놓고 봤을 때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어떤 그런 쪽의 방향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예, 계속해서 예. 집중해서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의 좀 안정을 위해서 특히 전세 시장 불안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DSR에 예외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가계부채를 지금 또 걱정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그 정책의 엇박자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경제자문회의랑 한국경제학회 학술 대회에서 뭐 발표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뭐 늦어도 4월달 그 2분기에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향후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차 상관관계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두 가지 대출 규제 중에서 LTV 상한을 규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있는데요. 예. LTV 비율 규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5억짜리 집에서 예를 들면 LTV 상한 규제가 50%라고 했으면요. 내 집의 가격이 5억이었을 경우에 2억 5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10억 원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LTV 비율 규제만 가지고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의 40%를 넘어갈 수 없는 원리금 상환 비율, 상환액이요. 그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DSR 비율 규제만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DSR 규제 완화를 너무나 많이 예외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뭐 지금 역전세에 대한 대책으로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예외 적용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 분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 그다음에 뭐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출을 연장을 할 때 DSR 예외 적용. 이런 식으로 예외 적용을 하다 보면 사실상 DSR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도 3.5%로 거의 저는 최종금리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DSR 규제마저 무력화가 되면 여러 가지 예외 적용을 이용을 통해서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의 그 당시에 발표 내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래놓고서 이제 가계부채를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정책의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DSR을 포함해서 가계부채에 관한 요즘 가장 두드러진 기관이 금융위보다 한은인 것 같아요. 한은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뭐 보고서도 내놓고 상당히 뭐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가계부채 예. 문제는 결국 그 실물 경제상의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재정부나 금감원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백보양보해가지고 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한은에서 가계부채를 신경을 쓸까요? 그러게요. 일단 이게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계부채 자체가 내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급락하고 그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연체가 증가한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체율이 그렇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 오케이, 그럼 그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담보가치 하락이에요. 아까 LTV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 지역 내 수도권에서 LTV가 뭐 30%, 35% 줬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가격을 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0%에서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LTV를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LTV에서 DSR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경기 사이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LTV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좋은 것처럼, 즉 부동산 그 대출 관련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매스킹을 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담보가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 우리가 봤던 바와 같이 포어클로저 사태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구조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그 부동산 시장에 특히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붕괴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LTV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 그 심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해서 금융 안정성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PF 같은 그런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를 같이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런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께서는 이 한은의 역할론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은행의 그 정책 목표는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죠.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 목표를 명시해 놓지 않으면요. 그때 뭐 여론이나 뭐 정치권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도 좀 신경 써달라, 저것도 신경 써달라, 막 이런 식으로 예, 정책의 예.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현 상황은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여전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뭐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같은 경우는 4.1%, 예. 그다음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도 3.5%이기 때문에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최우선 순위가 물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기준금리를 뭐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추가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예.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또 커집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가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봤던 뱅크런 사태,
이것도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취급을 했던 뭐 부동산 PF 대출 위주로 부실화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뱅크런이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이런 금융 안정을 해칠 위험성마저 오히려 커질 수가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뭐 정책의 포커스는 물가 안정, 두 가지 정책 목표 중에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가 안정 쪽에 방점을 두자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현 금리 수준은 예. 이미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요. 현 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 근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립금리라는 게 2에서 3%인데요.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3.5%이기 때문에 중립금리 상단으로 쳐도 3%인데 그거보다 0.5%포인트가 높아서요. 현 수준만 유지해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서 예, 여기서 예.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는 금융 안정성 이슈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립금리 말씀하셨는데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볼레타일한 입장에서 안정적인 숫자를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일 중립금리 형태로 나타났을 때 이게 과연 지금 현재 파지티브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거기에다가 물가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7%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코어가 예. 지금 4%가 넘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원 물가. 네, 근원 물가가 4%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첫 번째 목표인 아니면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로서 기준금리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금통위원들도 계속해서 3.75에 대한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예. 그러면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이게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가 될 텐데 금융 안정 측면에서 그러면은 3.75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게 악화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새마을금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부동산 PF가 터진 게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터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문제가 더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조금 더 중시를 한다면, 즉 물가를 조금 더 중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쪽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좀 국민적인 저항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를 올려서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하는 것과 물가가 올라가지고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하는 것과 이거 두 개를 과연 비교하시겠습니까? 아하. 물가가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즉 한국은행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면 안 돼.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고 통화 정책은 마이크로하게 커버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한 제도를 그러한 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거를 양보하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될 거는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즉 행정부 쪽에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예. 교수님께서 혹시 의견 주실 거 있을까요?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뭐 지금 보면 각국의 최근에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각국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영국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란은행이라든지 다 금리를 따라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을 미 연준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국이 지난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3.5%인 기준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면요.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를 맞을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3.5%를 유지한다고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지금 현재 속도지만요.
경기 침체를 처할 위험성은 그대로 더 증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이 자국의 그 상황에 따라서 물가를 더 빠르게 잡고 경기 침체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을 미 연준과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반면에 경기 침체, 하반기에 경기 반등의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당장 발표가 났던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낮췄습니다. 지난 4월 달만 해도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0.2%포인트 낮춘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소비 침체, 그다음에 수출 부진. 이것은 뭐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대중 수출 비중도 크고 반도체 수출 비중도 큰데 반도체도 중국에다 많이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부진, 그다음에 내수 소비 침체, 수출이 부진하니까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죠. 그러니까 투자 부진 이런 게 모여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3%로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굳이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하락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경기 침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커서요. 저는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출이나 투자, 소비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느니 이 부분을 조금 더 금리 결정에 있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금융 안정성과 금리, 물가 이 두 가지였죠. 한은의 목표가. 그런데 언젠가부터 2008년 이후부터 중앙은행한테 너희는 GDP도 신경을 써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CPI 기준에서 2.7%까지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전기요금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라면 가격도 내리라고 강요하죠. 즉 다시 말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네,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억지하는, 즉 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정책의 불일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왜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리지? 그것이 침체 때문,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일까? 아니면 금융 안정성의 우려 때문일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왜 우리가 코어 물가를 4%를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할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라면과 같은 그 미시적인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조치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라면 가격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독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팔을 비트는 식의 방식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못하게 하고 22조 적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작년 하반기에. 올해에는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최근에 달러가 떨어지면서 다시 유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채권 그렇게 발행하게 놔둘 겁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들 다 안정화됐을 때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물론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주 교수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 왜 경기를 신경 쓰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를 신경 쓰는 이유는 경기가
금융 안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의 부실화가 커지고요.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 금융기관 역시 부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 금융 안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가 왜 안 잡히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안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기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반대하는 그동안의 입장을 수차례 칼럼이나 방송에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기요금을 제외했거든요. 전기요금을 제외한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를 보고요. 그다음에 주 교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기저효과, 작년 이맘때하고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착시 효과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진 거. 물론 기저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기저효과를 우리가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6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고 저는 나름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기 요금을 제외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요. 기저효과도 제외한 거죠. 봤을 때 6월 달에 0.1% 상승했는데 5월에 0.3%였습니다. 그래서 전월비 상승률도 하락을 했고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6월에 0% 전월 대비, 5월에는 0.3%였죠. 이렇게 기저효과를 제외한 전월 대비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충분히 만족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교수님 혹시 재반론 있으세요? 뭐 반론할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저는 기저효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그러면 경기를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와 크라이시스 모델을 혼란스럽게 섞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에 따라서 연체율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금융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금융 안정성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실제로 금융 환경하고 실물 경제 환경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점, 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은이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은행권 주담대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조달 금리라고 하는 코픽스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최근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부실화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다음번에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부실화로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다음 타겟이 저축은행이 아니냐, 이런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또 예금 이탈을 막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도 역시 또 예금을 또 붙잡아 놔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덩달아 예금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우려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또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은행채 이자율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금리 가중 평균인 코픽스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코픽스를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을 하는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은행권 조달 비용 상승이 코픽스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는 혹시 변화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코픽스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부 쪽에서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고 나왔던 게 은행권의 그 수익이 너무 높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대 금리 차 이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예금 금리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즉 기준금리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서 눌렸기 때문에 그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그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즉 다시 말해서 뭐 그 자금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수급 상황이 깨졌고, 그에 따라서 은행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은행채의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면 급격하게 빨리 올라올 것이냐, 그런 거는 예. 뭐 예상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바뀔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질문 예, 다시 예. 한번. 그 은행권의 이자 그 조달 비용 상승이 코피스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런 예, 구조에 예. 있어서 아, 좀 예. 뭐 변화나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예, 저는 예. 사실 코픽스라는 것은 금융권에서는 자금을 어디서 빌려 와서요, 조달해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코픽스라는 것은 결국 금융권 입장에서 기업으로 치면 생산 비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코픽스가 상승을 하면 이게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이 대출 금리를 따라서 올려서 일정 수준의 이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상승한 이 구조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